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찐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죠? 내 몸이 망가진 게 첫 번째.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증상, 안 움직이는 증상 또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면 많이 먹는 현상과 안 움직이는 현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오겠죠. 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은 아예 24시간 단식으로 이 인슐린을 쉬게 해줘요. 그러면 인슐린이 빠르게 기능 회복이 될 뿐더러 쉬지 않고 먹어서 쌓였던 지방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하는 날 의식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하고 지방만 예쁘게 빠지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또 이 비만, 요즘에 살찌는 거 고민하시는 분도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살만 빼도 건강검진에서 이제 살이 이제 뭔가 안 좋은 만성질환 이런 것들 나오신 분들도 살만 쏙 빠져도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하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런 문제들은 체중만 줄여도 엄청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런 만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깎지 않은 원석.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하는 이를테면 거꾸로 살이 찌면 대인 기피도 있게 되고 쉽게 우울해지고 이러는데 어쨌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 당당해지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살을 뺐는데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화장도 하고 옷도 좀 과감하게 입고 정말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감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1991년에 비만 클리닉 진료를 시작하시고 33년간 비만 치료를 하시면서 국내 최고의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로 하셔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점은 저도 뭐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뭐 최고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저한테는 좀 거분한 것 같고 이 비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난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도 쉽지 않지만 치료를 해도 재발을 잘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만큼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이어트, 비만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수록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난치병이고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이 질환을 치료해야지 나는 3개월 안에 살을 빼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담배 끊는 게 다음에 피울 때까지 끊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체중 감량을 해서 감량된 체중을 평생 유지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야금야금 다시 찌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에게 저하고는 이제 평생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더라도 또 주변에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365일 건강 모범생으로 살지 않는 한 야금야금 나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다시 시작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살이 찌는 걸 느꼈다면 빨리 치료에 돌입해서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좀 원인부터 찾아보면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근데 교수님 영상 보니까 비만의 원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당연히 많이 먹는 거, 운동 안 해서 이게 뭐 진리 같은 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아닐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거라면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많이 먹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보다 안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많이 먹고 안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998년도에 WHO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뭐 리덕틸 제니칼이라는 약제들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소식, 간헐적 단식인 일일식인의 소식 열풍도 불었고 그 다음에 동네 곳곳에 헬스클럽들이 이제 생겼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보다 적게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쪘다라는 그 논법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찐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내 몸이 망가진 게 첫 번째. 망가진 네,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증상 또는 현상, 그리고 안 움직이는 증상 또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을 원인이라고 잘못 착각하니까 해법이 어떻게 나오죠? 적게 먹고 운동하라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접근을 하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찌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겼다면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면 많이 먹는 현상과 안 움직이는 현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오겠죠. 그 망가졌다라는 게 신진대사가 무너졌다는 건가요? 뭐 신진대사가 무너졌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태인 거죠. 이를테면 내 몸이 우리 몸은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당과 지방을 둘 다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그 하이브리드 차를 보면은 뭐 개선을 쓸 때는 개솔린을 쓰고 개솔린이 떨어지면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네. 우리 몸도 똑같아요. 당이 들어오면 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지방을 아껴뒀다가 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지방을 끄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지방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몸은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처럼 살이 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좀 망가져가지고 당도 잘 못 쓰고 지방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 이런 몸이 되어버리면 진짜 연비가 뚝 떨어지는 차, 그러니까 기름 많이 먹는 차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피 속에는 당과 지방이 그득한데 정작 세포는 얘네들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살이 찌는데 늘 배고프죠. 그러니까 자꾸 먹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작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더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식탐 때문이 아니고 호르몬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부 비만이 생기고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우리 몸이 나빠지는 상태가 되면 잘 부어요. 그러니까 잘 붓고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몸이 무겁겠죠. 움직이고 싶을까요?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몸이 가벼울 때는 가볍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이 무겁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몸은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금방 근육통이 오고 조금만 운동해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며칠 끙끙 앓아 누워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은 적게 먹고 운동해서 빼고 싶은데 적게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식욕을 관장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무너져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고 평소보다 많이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고 몸이 무겁고 통증에 대한 역치도 떨어져 있으니까 헬스클럽을 끊어놓고 못 가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식탐이 많아서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아니에요. 예,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체중계 눈금,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건강 찾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그냥 그 몸무게 체중계에서 이제 살을 많이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체중계 눈금이 날씬했던 체중이 아니라 대사 이상에서 벗어나는 건강 체중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체중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체중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분, 근육, 지방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셋 중에서 하루에 가장 변동폭이 큰 게 수분이겠죠. 네. 그래서 정작 근육이나 지방의 변화는 단기간에 금방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선 바디빌더들이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질인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비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만이라고 잘못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은 이제 체중계 눈금에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이제 52kg을 20대 초반에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야금야금 얘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뭐 56, 57, 나 60대면 안 돼. 이러면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안 먹어요. 안 먹거나 깨작깨작 적게 먹어요. 그러면 운동 안 하고 식사량만 줄이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또 먹는 양이 적으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죠. 그래서 어쩌다 겨우 이제 52kg로 다시 맞췄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먹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다시 지방이 늘거든요. 다시 체중이 늘었네?
또 굶거나 적게 먹어요. 이걸 반복하게 되면 내가 체중은 52kg지만 근육량은 확 줄어있고 지방은 확 많아져서 체형이 달라져요. 팔다리는 가늘어져 있고 배가 나오는 체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치료는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고 뱃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챙겨 먹고 운동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진단도 치료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른 비만인 경우에 거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중을 진단 기준으로 잡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비만이라 그러면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는데 그 근육은 없고 뱃살이 붙어있는 마른 비만인 사람들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니까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BMI, 체질량 지수인데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상이지만 비만이 아닐 수도 있고 거꾸로 25가 안 되시면 마른 비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체중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체중 내가 지금부터 5kg를 뺄 거야. 지금부터 10kg를 뺄 거야. 체중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럼 뭘 기준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이 나빠지게 되면 이것이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몸이 망가진 게 원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체중이 늘어나는 그 망가진 것을 지금 이제 대사 이상으로 본다면 이를테면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작동을 못하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작동을 못하고 이런 그 몸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산, 간 기능 이런 수치들의 이상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수치들의 이상이 생겼을 때를 워닝 시그널로 보고 이때부터 내가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이러한 수치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몸. 이게 건강한 몸이고 이게 건강 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초반에 52kg이었는데 지금 68kg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예전에 52kg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체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68kg가 된 거는 내가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붙여서 된 게 아니라면 이게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근육은 확 줄어들고 지방이 늘고 특히 뱃살이 늘어가지고 68kg가 된 건데 이거를 52kg로 만들려면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 없는 근육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68kg를 58kg로 만들겠다라는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미 근육이 적고 뱃살이 나와서 뭔가 혈당이 올라가 있고 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다면 그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뱃살을 빼고 근육량을 늘리면 체중의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신진대사에 관련된 검사를 해보면 검사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왜 얘네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결국은 우리 노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 이상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앞서 얘기한 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결국 당뇨,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65세 이후에 이제 적어도 30년,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우리가 지금 아마 젊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100살 넘어까지 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치매 어르신이 90 넘으신 분들 중에 반이 넘거든요. 근데 앞으로 치매 환자들은 더 늘어날 거고 발병 연령은 더 젊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치매를 앓을 위험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치매도 문제지만 이제 그 뇌혈관 질환, 우리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그 후유증을 갖게 되면 어쨌든 불편한 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똑같이 65세 이후의 노년의 삶도 나에겐 똑같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성취해야 될 게 많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안 돼 해서 그냥 뭐 인스턴트 음식 먹고 밤새 일하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어떤 무언가 목표를 이뤘다고 치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건강을 65세 이후에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라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30, 40대들 일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건강도 챙겨서 65세 이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대사 이상 체중을 건강 체중으로 돌려놓는 것부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살 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거이자 또 잘못이 되어 있는 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음식의 섭취량 결정하고 운동량 계산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뭐 음료수만 마셔도 아 이건 칼로리지 말고 이거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요? 어떤 의미고 칼로리를 좀 잊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현대의학이 우리가 이제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얘기해요.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의사들끼리도 무슨 얘기하면 너 그거 논문 갖고 와봐. 그러니까요. 근거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 근거 중심의 의학이 그러니까 팩트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리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논문을 위한 데이터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줄 때에도 똑같이 칼로리를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비만학회의 가이드라인이 평소 섭취하던 섭취량을 칼로리로 계산해서 그 칼로리에서 500 내지 1000칼로리를 적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100% 실패합니다. 아, 100%요? 네, 지금 실패하게 돼 왜요? 있고 일단 우리 몸의 본능적인 적응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방법인 거죠. 본능적인 적응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매 끼니 식사량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정시 대사율이라고 표현하는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로 절약 모드에 돌입하는 거죠. 왜? 생존해야 되니까. 적게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생존하려면 지방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소비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뜨리면 내가 칼로리를 줄여서 적게 먹어도 소비되는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정체기가 오겠죠.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그러다가 조금만 더 먹으면 다시 요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빠져? 더 줄여야지. 식사량을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근육이 빠지게 돼 있어요. 운동하면 되지 않나요? 운동을 해도 남아돌아야 근육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붙이고 싶으면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빌더들이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먹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뭐 4시간씩 운동을 하지만 단백질 쉐이크도 먹고 닭가슴살에 고구마도 먹고 하루에 뭐 6끼 먹는 네, 엄청 먹잖아요. 왜? 그렇게 먹어야 그 남는 에너지가 근육으로 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적게 먹으면 그나마 근력 운동이라도 하면 근육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무조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지면 어떻게 되죠?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인데다가 조금만 더 먹어도 금방 살찌는 몸이 되고 다시 살 빼려고 그러면 더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세요. 매 끼니 내가 적게 먹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지만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안 될까요? 내 몸이 충분한 양을 포만감 있게 먹어야 되는데 더 먹고 싶은데 요만큼 먹고 살 빼야 되니까 참아야 돼.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져요. 적게 먹으면. 그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야 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요?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우울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잠 못 자고 결국은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실패하겠죠. 자, 그러면 지속적인 저칼로리 식단이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평가할 때 이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어. 이게 더 상위의 개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콜라 100칼로리와 렌틸콩 100칼로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똑같이 작용할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면 칼로리가 높아도 얘를 택해야 되는 거고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을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음식은 칼로리가 낮아도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많이 먹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피하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아니라 영양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상위의 개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매일 술을 마셔서 간에 기름이 낀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이 환자의 치료는 뭐죠? 술을 안 먹어야죠. 네, 술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 우리 몸의 간은요, 굉장히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우리 간의 한 7, 80%를 띄어내도
수개월 안에 자기 모양을 되찾을 정도로 회복 능력과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거든요. 근데 얘한테 매일 그 간에 안 좋은 걸 줘가지고 간에 기름이 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간세포 안에 기름이 그냥 덕지덕지 껴가지고 간세포가 파괴돼서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GOT-GPT라고 얘기하는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이런 환자들은 일단 무조건 술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게 치료잖아요. 그럼 제 아는 형님께서는 술을 자주 드시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그거 빼고 이제 튼튼한 몸으로 나는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게 그게 바로 칼로리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술을 먹어서 뭐 300칼로리, 500칼로리만큼 술을 마셨으니까 오늘 운동을 더 빡세게 해가지고 500칼로리 뺀다. 그만큼 운동으로 내가 뺄 거야. 이게 칼로리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술 먹어서 간에 기름이 낀 게 그렇게 운동한다고 얘가 좋아지겠냐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아니 술만 끊으면 한 달 이내에 간이 회복이 되는데 빠른 사람들은 2주 이내에도 회복이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술을 즐긴다면 지방간이 왔을 때 술을 아예 끊고 간을 정상간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술을 즐기는 게 더 현명한 태도 아닐까요? 근데 나는 술을 못 끊어. 그러니까 지방간이 왔지만 나 운동 열심히 하고 간장약 먹을 거야.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간이 빠르게 회복이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를 들었는데 요즘에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은 질환이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지도 않는데 간에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 마치 술을 마신 사람처럼 간에 염증이 있고 섬유와 병변이 생기는 그런 질병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물론 이제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일반인들한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첫 번째 원인이 과당입니다. 과당. 그러니까 과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거든요. 그럼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가 돼서 이제 흡수가 되잖아요. 포도당은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높여요. 과당은 간으로 들어가서 쓰이지 않으면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돼요. 그러니까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간은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포도당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당은 무조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돼요. 그래서 과당이 지방간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그럼 앞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왔죠. 술을 끊어야죠.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당을 끊어야죠. 네, 과당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날 가족 모임이어가지고 케이크를 한 조각 먹어서 내가 250칼로리만큼 더 먹었으니 오늘 운동으로 250칼로리를 소모해야지. 그러면 과당 섭취로 인한 지방간 질환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살은 그만큼 똑같이 빠져 똑같아질지 몰라도 내 몸은 엉망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린 요인에서 멀어져야 얘가 회복이 되는 거를 나는 밀가루 음식 못 끊어요.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못 끊어요. 이러면서 지방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해결책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간장약 먹는다고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지방간을 예를 들었냐면 간에 기름이 끼면 배가 나오고 살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살이 쪘으니까 그 여분의 지방이 간에도 붙어서 지방간이 왔겠지. 그러니까 비만에 졌으니까 지방간이 왔겠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지방간이 먼저 오고 살이 찝니다. 그래서 마른 지방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는데 복부 비만이면서 간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이게 마른 지방간이거든요. 그럼 살이 좀 찐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간이 있다고 봐도 아니요. 그러니까 앞서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다 비만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도 간이 멀쩡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체중은 비만 진단 기준에 못 미치는데 지방간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배가 더 나오고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술 얘기해 주셔서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뭐 비만이나 이런 분들은 이 지방간 이런 거 없애려면 술을 어느 정도만 끊어도 확실하게 효과가 큰 건가요? 왜냐면 영원히 그런 분들이 영원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니. 개인 차이가 있죠. 개인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되는 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폐라든지 신경 조직은 손상이 되면 쉽게 회복이 안 돼요. 반면에 간이라든지 소화기관의 상피세포라든지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복력을 믿고 얘를 힘들게 하고 나쁘게 만드는 요인에서 벗어나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 가면 이제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 뭐죠? 또는 뭐 혈압을 낮추는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뭘 피해야 되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만 하지 사실은 술하고 과당만 끊어도 지방간에서 빠르게 정상간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간이 안 좋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밀크시슬 먹으면 좋을까요? 아니 그거보다는 술하고 과당을 끊는 게 훨씬 좋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당 음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렌지나 뭐 포도나 이런 음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마트에 많이 파는 그런 게 진짜 몸에 안 좋다는 건데 요즘엔 제로 음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안 좋다고 하는데 요거보다는 더 좋은 건가요? 그래도?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과당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감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건데 사실 인공감미료가 이제 식품업계에 허용이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 그 객관적인 근거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작년이었나요? 한때 인공감미료가 바람 위험이 있다라는 뉴스도 맞아요.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설탕 중독에 대해 있어서 나는 콜라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사람이 일단은 설탕, 그러니까 과당을 끊어야 되는데 단박에 끊기가 어려우니 일단은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로 그냥 단맛을 느끼면서 좀 중간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단맛을 끊겠어. 뭐 그렇게 활용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나쁘질 않으나 기본적으로 단맛은 단맛을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단맛에 중독이 돼 있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비만한 사람들이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밀가루 끊어라, 과일 일시적으로 끊어라 그러면은 특히 저는 빵순이라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과일 없이는 못 사는데 진짜 끊어야 되나. 그러니까 평생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 좋아질 때까지만 끊으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나빠졌던 몸이 이제 좋아진 거니까 그다음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심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런 나빠진 몸을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빵을 끊기는 싫고 살은 빼야 되겠고 한의원 가서 살 빠지는 한약을 먹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식욕 억제제나 싹쓸이나 주사를 맞으면 그게 궁극적인 치료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다고 지방간이 해결이 될까요?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밀가루는 많은 분들이 안 좋다라는 거 다 아실 테니까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일도 좀 적게 먹으라고 코멘트 해주셨어요. 과일이 몸에 안 좋다, 과일에 뭐 불편한 짓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과일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에 가당이 있는 건데 이것도 진짜 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과당이 몸에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 정제 가공식품에 있는 액상과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과일에 있는 과당이 상대적으로 왜냐면 또 과일에 있는 과당은 그대로 과당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과일을 먹을 때 과일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또 식이섬유랑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당보다는 낫죠. 난데 이미 탄수화물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달달한 걸 끊으라 그러니 이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빵을 먹는 거는 조금 살짝 죄책감이 드는데 그렇죠.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중년 여성들이 이제 과일 사랑이 진짜 지극한데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과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되지만 포도당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얘가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바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당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하면 얘도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일을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나가서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러면 그 과일에 있는 과당은 어떻게 되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과일을 정말 좋아하면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잘 비축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근육량을 늘려놓고 또 신체 활동량을 늘리면 그러면 과일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캐파가 내 몸에서 커지겠죠. 거기에 플러스 다른 탄수화물을 줄여야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당보다 더 먼저 쓰이는 포도당 섭취가 많은 상태에서 과당이 또 들어오면 얘는 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요령 있게 먹던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줄이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이 내 몸 혁명이라는 책도 이제 내심에서 이 다이어트라든가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런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거 찾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쁜 걸 안 먹는 걸 해주셔서 교수님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나 혹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일반인분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당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편의점에서 이제 식품을
고를 때 저는 영양 성분표를 유심히 보거든요. 아, 보시나요? 네. 그러면 그 영양 성분표에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의 총량, 그 다음에 거기에 당류가 나와요. 당류라는 게 뭐냐면 단순당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당류와 이당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높이는, 이제 이걸 당류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류가 높은 것은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근데 이게 그 식품업계에서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즐겨 먹는 요플레나 과일 맛이 나는 우유, 그 다음에 요구르트지만 정말 설탕이 듬뿍 들어가 있는 요플레, 뭐 그 다음에 두유. 언뜻 보면 다 건강식이잖아요. 우유, 두유, 뭐 요구르트. 근데 아이들은 달아에 처지니까 거기다 당을 넣잖아요. 이를테면 한 팩에 한 310cc 정도 하는 그러한 조금 약간 큰 팩의 이런 음료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거기 영양성분표에다가 100cc 당. 아, 맞아. 써놔요. 맞아. 저 요즘 자주 보기 압니다. 그러면, 얘는 당류가 적네?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소비자 눈을 현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식품표기법에 의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다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숨기고 싶은 거는 깨알 만한 글씨로 써놓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거는 큰 글씨로 써놔요. 근데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뒷부분에 있으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깨알같이 써 있어도 앞부분에 그렇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 영양 성분표, 그 다음에 이 안에 내가 먹는 음식에 도대체 뭐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생각보다 지금 인공 첨가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음식들은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유통 보관에 유리하려면 단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짜거나 달아야 얘네들이 변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식품 가공업계의 그런 그 술수에 의해서 그냥 입맛이 단짠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그 성분 함량 영양 성분표에서는 당류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또 딴 것도 봐야 되는 게 혹시 있나요? 일단 요즘은 트랜스 지방은 이제 거의 없고, 그다음에 포화 지방 같은 경우도 일단 지방간이 있거나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포화 지방 함량도 보긴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포화 지방을 일부러 적게 먹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당류 얘기해 주셨고, 그 밖에는 어떤 것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설탕물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믹스 커피도 사실은 커피에 탈을 쓴 설탕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당이 들어가 있는 청량음료도 그렇고, 이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술이 나빠요? 청량음료가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나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과당 음료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술은 성인이 돼서부터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과당 음료는 어렸을 때부터 먹죠. 훨씬, 그러니까 뭐든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일찍 시작할수록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술은 밤에만 마시는데 과당은 밤낮을 안 가리잖아요. 그리고 술은 취하면 더 이상 못 마시는데 과당은 쉴 수 없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합리화가.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방금 것을.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뚱뚱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난 빵순이야, 나는 면을 좋아해 하는 것들이 아까 밀가루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밀가루 음식에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자체도 약간의 중독성이 있지만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독성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이 본인이 빵을 좋아하고 달달한 걸 먹고 싶으니까 우리 아이들 줄 거야 하고 아이스크림이랑 빵을 사갖고 결국에 아이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에게도 일찍 과당 중독을 일으키고 본인도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입맛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일단 당류 관련된 것들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건데, 네. 아까 편의점 그런 음식들로 해서 이제 달고 짠 것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고 있다고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그 크래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용호 다이어트가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챙겨 먹자 그랬더니 이게 단백질을 갑자기 먹으려니까 그 편의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게맛살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게맛살에 게가 없는 건 아시죠? 하나도 없어요? 향은 있죠. 생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걸 이제 믹스해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짠 거 여쭤보려고요. 네. 나트륨은 다이어트에 어떤가요? 건강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갖고 네. 있어서 이게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신장 질환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국민 캠페인을 벌여서 과거에 비해서 나트륨 섭취량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였으나 WHO에서 권고하는 하루 5g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5g은 소금 허용량이거든요. 근데 소금 허용량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8g 정도 돼.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 12g, 14g쯤 됐던 것들이 야금야금 줄어서 지금 한 8g까지 왔는데 그럼 다이어트 할 때 소금을 피해야 되느냐?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양질의 채소와 단백질을 먹기 위한 약간의 양념은 허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짜게 먹게 되면 잘 붓잖아요. 부으면 신진대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지방대사도 활발해지고 체중 감량에도 유리하잖아요. 몸이 붓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지방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앞서 내가 이제 과당이 나쁘다고 얘기했잖아요. 과당을 피해야 되는데 과당을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과당을 만드는 대사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과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짜게 먹는 식습관에서 고염식의 탈수까지 있잖아요. 과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짜게 먹는 식습관은 이래저래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염식으로 먹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평소보다 덜 짜게 먹는 건 필요하니 김치나 이런 좀 그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평소보다 조금 취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짠 음식은 아예 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여기 장아찌도 있으면 아니 장아찌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심심한 나물 반찬이나 두부 이런 걸 더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짠 음식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짠 음식은 조금 젓가락이 덜 가고 좀 심심한 음식으로 많이 먹어주면 왜냐하면 나트륨도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섭취하면 되는 거고 소금보다는 뭐 저염 간장을 활용한다든지 쌈장에다가 두부를 으깨 넣어가지고 조금 그 염분 함량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요령을 발휘해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양질의 채소랑 단백질 얘기해 주셔서 결국에 또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도 먹어야 하는데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음식 어떤 것들인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통곡류, 뭐 잡곡, 현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탄수화물에 속하는 거고 사실은 흰쌀밥은 그러니까 어쨌든 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현미밥보다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거든요. 그런데 맨밥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밥을 먹으면 반찬이 따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쌀밥은 나물 반찬과 단백질 반찬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허용. 그러니까 현미밥, 잡곡밥을 꼭 먹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한식, 그러니까 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나물 반찬, 단백질 반찬을 챙겨 먹는 거는 영양학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되 다만 먹는 요령을 좀 갖자. 그러니까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먼저 배를 살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흰쌀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먹는 요령을 가지면 혈당을 서서히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이 나쁜 탄수화물, 혈당을 서서히 높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나 올리고당이 풍부한 무슨 뭐 콩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양질의 단백질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방 중에서 이제 나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백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나누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 지방이 상대적으로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더 낫고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가급적이면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되고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단백질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함께 들어오는 지방이 좋은 지방이냐 아니냐. 식물성 단백질은 되게 불포화 지방산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그냥 좋은 단백질이라고 넓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성 단백질은 좀 어떤 거? 뭐 콩, 그러니까 두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은 우리가 이제 일단 아까 포화 지방은 좀 나쁜 지방에 속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도 우리가 오메가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누게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방은 좋은 지방이에요. 대표적인 게 들기름, 네, 아마씨유,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이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얘는 오메가9이 풍부하지만 얘도 좋은 지방에 속하는 거고, 뭐 아보카도,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이 뭐 발연점도 높고 좋은 기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여유가 있으면 기왕이면 좋은 기름, 좋은 지방을 챙겨 먹는 것은 뭐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 흔히들 칼로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방은 그람당 9칼로리니까 굉장히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아까 칼로리 생각하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네. 건강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또는 뭐 들기름 몸에 좋잖아요. 들기름 막국수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드레싱으로 오일과 식초를 섞어서 넣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그러니까 뭔가 얘는 칼로리가 높아서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챙겨 드시라는 겁니다. 그럼 양질의 채소에서 채소는 뭐 다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 좀 추천한 것도 있나요? 뭐 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소가 색깔이 종류가 많잖아요. 다양하죠. 예, 그 색깔이 다양한 만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식물 고유의 영양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폴리페놀 화합물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항산화,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항암, 암 예방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양소들이 있으니 다양하게 특정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섭취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과라든가 당근,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ABC 주스 그래가지고 뭐 애플, 비트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을 계속 먹는 거는 보다는 다양하게 먹는 게 좋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다양하게 먹는 걸 저는 권하고 당근 같은 경우는 주스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당근 자체도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지만 당근을 그냥 갈아서 만든 100% 당근 주스의 경우도 혈당을 높이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해독 주스라 그래서 이제 채소를 갈아서 먹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긴 한데 채소만 갈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거기에 과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과도 들어가고 바나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일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먹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일을 섭취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안 움직이고 근육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해독 주스 먹고 건강해져야지. 그리고 심지어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당이 들어오는 걸 피할 수 없는 데다가 해독 주스 안에는 단백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어서 근육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해독 주스가 과연 내 몸의 근육량을 유지해주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겠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끼니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신선한 채소를 더 먹어야 되는데 욕심을 내서 나는 뭐 집으로 만들어서 먹겠어까지는 좋으나 거기에 이제 과일을 갈게 되면은 그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이 훨씬 흡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건강을 전도하시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교수님 하루 어떻게 드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늘 똑같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루틴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제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게 의사의 말은 따르되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방식이 건강 무범생은 아닙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기 때문에 일단 술자리가 있다 보면 조금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3시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잠을 잘 때 혈당과 인슐린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자기 때문에 자고 있는 동안에 몸이 지방을 쓰게 되고 그래야 이제 12시간 공복도 지키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4시간 전이고 그리고 잠을 자면 거의 한 합치면 12시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두 시간 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12시간 이상 되잖아요. 이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거는 평생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그 다음날 첫 번째 식사가 좀 늦은 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사에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 인슐린을 쉬게 해줬는데 아침부터 과일이나 프레이크나 이제 이런 걸 먹게 되면 인슐린이 깜짝 놀라서 바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생길 수 있고 또 인슐린이 급하게 일을 하면서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점심 식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픈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식사를 그냥 저는 그냥 가볍게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제가 이제 그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단백질 쉐이크 한 잔, 딱 깔끔하게 아침 식사로 딱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는 가급적이면 꼭 밥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 동안은 인슐린의 작동 능력도 빠릿빠릿한데다가 활동량이 많으니까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 조절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는 꼭 밥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사이에 편의점에 가서 삶은 달걀이라든지 아니면 떠먹는 두부라든지 이런 걸 중간에 좀 챙겨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으로 이어지게 되죠. 저녁은 약주를 곁들이다 보니까 안주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안주는 이제 해산물, 그 다음에 수육. 네, 비계까지 먹어도 됩니다. 돼지고기 비계의 반이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삶았기 때문에 기름기도 좀 빠졌고. 아무래도 이 고기 같은 것도 우리가 구워 먹거나 이런 거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삶아 먹는 건가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삶거나 샤브샤브로 먹게 되면 기름기가 좀 빠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워 먹는 경우에도 직화로 굽게 되면 그러면 발암 물질이 음식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이 고기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타면서 발암 물질들이 나와서 고기 표면에 묻을 수가 있어요. 직화가 제일 맛있는데. 네, 맛있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어쨌든 건강을 생각한다면 뭐 어쩌다 한번 먹는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매일 고기를 직화로 구워 먹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라리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게 더 낫다니까. 구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직화로 하지 말고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장암 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대장암은 선진국 질환이었고, 대장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육류 섭취량이었어요. 육류 섭취량이 많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대장암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추월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육류 섭취량이 많은가?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기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습관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유튜브니까 제가 저의 뇌피셜로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었거든요. 육류 섭취가 과거에 비해서 는 것도 요인이 있는데, 대장암을 일으키는 또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암을 일으키는 술과 육류를 함께 먹잖아요. 그것도 직화로. 네, 직화로. 그리고 외국에서는 자기가 먹을 분량을 딱 정해놓고 먹잖아요. 우리는 회식하면 어떻게 하죠? 마구 시켜가지고 익기가 무섭게 경쟁적으로 젓가락이 가서, 그러니까 또 회비로 내거나 회사 돈으로 내게 되면 내 돈 안 내니까 더 먹게 과식으로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육류량도 많고 술과 곁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직화가 많고, 이런 우리네 어떤 고기 먹는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소화 흡수 시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욕심을 내서 고기를 5인분, 6인분을 먹게 되면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간 그 단백질 음식, 찌꺼기들이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건 어쨌든 저의 주관적인 견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장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전에 또 혈당 스파이크를 천천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셔서, 혹시 그러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식후에 내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그런 게 좀 낮아지는 것도 있나요? 첫 번째가 먹고 걸어라요. 먹고 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식후 고혈당, 혈당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는데, 배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고 대사 이상이 있는 몸은 혈당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먹었으면 움직이지 말고 쉬어라. 먹고 나서 운동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피가 소화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해서 근육 쪽으로 몰려가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좋지 않다라고 들어왔었는데, 저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먹고 움직여라. 식사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고, 한 15분, 20분을 걷게 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식후 혈당의 대략 70에서 80%를 우리 근육이 받아들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에서 30%를 피하 지방과 간이 처리하거든요. 그럼 간이나 피하 지방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데 먹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사무실 책상에 계속 앉아있게 되면 근육이 당을 못 먹어주니까 그 많은 당을 피하 지방 조직과 간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간에 기름이 쌓이고 피하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먹고 나서는 가만히 움직여라. 걷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먹는 순서, 그러니까 탄수화물부터 먹지 말고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조금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확실하게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비유가. 보통은 야채랑 뭐 단백질 있고 하면 밥 한 숟가락 넣고 이제 들어가지. 그러니까 야채 먹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빈속에 술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빈속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중 탄수화물 농도가 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위장간에 음식이 있으면 확실히 소화 흡수되는 것들이 이제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비어있는 위장간에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는 식이섬유, 단백질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서 깔아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샐러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두부나 고기 같은 또는 뭐 달걀 이런 반찬들을 먼저 조금 먹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밥 한 숟갈에 반찬 하나 먹어도 이미 조금 음식이 깔린 상태니까 확실히 혈당이 덜 오르겠죠. 좀 밑밥을 좀 깔아줘야 돼요. 그렇죠. 채소와 이런 것들로. 네네. 자,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이요법을 간헐적 단식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 좋은 건지랑 굶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변화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달라붙게 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던가 아니면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인슐린에게 너무 일종의 이제 과로로 인한 병인 거죠. 쉴 새 없이 먹으니까. 제가 이제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라는 제 멘트가 한때 그 짤로 돌아가지고 좀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쉬지 않고 먹는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밤에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져야 인슐린이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일하고 또 저녁 먹자마자 쉬었다가 하는데 이 중간에 인슐린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게끔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 다음에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뭘 집어먹어서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인슐린이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밤에 좀 쉬어볼까 했더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견과류 집어먹고 과일 집어먹어서 또 혈당을 올리고 자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인슐린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쉴까 했더니 아침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아침을 또 탄수화물로 챙겨 먹어. 그럼 얘는 언제 쉬죠? 그럼 얘가 휴식을 못 취하면 작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혈당을 제대로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췌장은 인슐린을 더 분비해요. 그래서 피 속에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2시간 공복 후에 아침에 체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게 되면 앞서 얘기한, 내가 지방을 잘 쓰는 몸, 안 쓰는 몸 얘기를 했는데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내 몸은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쌓이기만 할 뿐 내 몸이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계속 살찌게 돼요.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도 인슐린이 정상보다 높아져 있는데 12시간 공복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겠죠. 더 굶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시간 공복 후에도 피감세포는 올라가 있는데 밥을 그럼 한 공기 먹지 말고 반 공기만 드세요. 반 공기 먹으면 얘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일단 일을 시키면 얘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쉬었으니 아예 얘를 좀 쉬게 해주자. 이게 간헐적 단식인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12시간 공복이 아니라 뭐 14시간, 16시간까지 공복을 하면 얘가 그나마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24시간 이제 단식을 환자한테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5일, 6일은 잘 챙겨 먹고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으로 건강식을 잘 챙겨 먹고 운동해서 근육을 붙이고, 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은 아예 24시간 단식으로 이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그러면 인슐린이 빠르게 기능 회복이 될 뿐더러, 자,
아예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비축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지방 조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간에 끼어있던 지방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지방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히 굶어 주어야 쉬지 않고 먹어서 쌓였던 지방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이 피하 지방 조직을 스폰지에다 비유하거든요. 아니 스폰지를 쥐어짜줘야 또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비축된 지방을 끄집어 쓰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앞서 얘기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중간중간에 빈 시간과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비축한 지방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때 쥐어짜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도 쉴 수 없이 먹고 12시간 공복도 못 지키고 그러면 얘를 언제 쥐어짜죠? 얘는 계속 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피하 지방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지방 조절 안 나오고 이런 몸이 됐어요. 얘를 쥐어짜는 방법이 뭐가 있죠? 격한 운동이나 아니면 굶는 거죠. 아니 굶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70년 이전만 해도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지금은 한 끼니만 건너뛰어도 어질어질하고 마치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먹어서 몸이 망가졌으니 간간히 쉬게 해주자. 이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4시간? 이게 사실 24시간 동안 뭘 아무것도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뭔가 24시간 동안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폭식도 할 것 같아서 뭔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거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네. 이제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걸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하는 거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사람에게는 일단은 24시간을 해보는데 한 18시간까지는 버틸만 하대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 막 어지럽고 허기가 져가지고 견디지 못해. 그러면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8시간 정도까지만 해보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20시간, 그 다음에 뭐 22시간, 24시간 단계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면 간헐적 폭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폭식을 해도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전날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오늘 저녁 6시까지 물만 먹는 거잖아요. 내가 저녁 6시에 폭식을 해도 이날 하루 3끼 먹은 것보다는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많이 먹어봐야 평소 먹던 거에 한 125%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 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폭식을 하더라도 뭐 체중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정도의 폭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충분히 쉬어졌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그렇게 쉬어주고 첫 번째 먹는 식사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쉬었다가 또 정신없이 나와야 되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4시간 단식을 얘기하면 선생님 단식하는 날 운동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되지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을까요? 일을 할 때도 이게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없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사냥을 하나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겠죠. 네. 배가 고프면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사냥감을 물색해가지고 어쨌든 영양이든 얼룩말이든 사냥감을 캐치했어요. 걔보다 더 빨리 뛰어야 걔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죠? 굶었는데. 내 몸속에 있는 지방과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24시간 단식을 하는데 쓰러질까요? 운동하면 쓰러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하루 3끼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끼라도 굶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물론 단식하는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도 자기가 쓰기 위한 포도당을 글라이코겐 형태로 비축해 두는데 얘가 조금 부족해지면 근육이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퍼포먼스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식하지 않는 날 근력 운동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단식하는 날은 자, 이날은 인슐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지방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걷고 움직이면, 그러니까 걷고 움직여야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잘 챙겨 먹는 날 근력 운동을 곁들이고 단백질 잘 챙겨 먹고 해서 근육을 붙이고 간헐적 단식하는 날 의식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하고 지방만 예쁘게 빠지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헐적 지금 방법 얘기하신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12시간
동안 단식, 하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24시간 단식인데 매일 이제 12시간씩 단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둘 중에 선택한다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아닌가요? 12시간 공복은 건강 유지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녁을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에 7시 아침 먹는 이 12시간 공복은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환자들한테는 14시간 공복을 주문하는데 12시간보다는 14시간이 낫고 14시간보다는 16시간이 간헐 식단식의 효과는 더 크나 16시간 공복을 하게 되면 8시간 동안 먹어야 되니까 8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단백질을 포함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 이 영양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대 8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16대 8을 하느니 차라리 12대 10이나 14대 10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24시간을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하루에 12시간을 단식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서 제 프로그램으로 체중 감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기 전략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몸을 잘 유지하자는 유지기 전략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12시간 또는 14시간의 공복과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단식을 하잖아요. 쉽게 체중이 예전 몸으로 안 갑니다. 야, 그걸 잘 지키나요, 사람들이? 야, 하루에 12시간씩은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일주일에 24시간을 안 먹는다? 오늘 이제 본의 아니게 사실은 24시간 단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에 지금 수원에 삼성전자 데려가가지고 강의하고 계속 강의가 이어져가지고 일부러 점심 안 먹고 지금 오후까지 강의하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단식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3번 식사를 하면서 식사 후에는 피가 소화기관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좀 부족해지니까 먹고 나서 앉아 있으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뇌에다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굶으면요 계속 안정적으로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위장관이 안 무겁잖아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몸은 가볍고 정신은 맑고,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훨씬 더 많이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일도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허기감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거는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단식을 이제 내가 해봐야지 했는데 도대체 눈만 감으면 막 음식이 어른거리고 막 어지럽고 단계 땡기고, 이건 아직 건강하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피하 지방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음식이 안 들어오면 필요한 에너지를 피하 지방 조직에서 끄집어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스펀지를 짜서 쓰면 되거든요. 얘가 잘 안 짜지니까 기운이 없고 힘들고 당이 땡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죠. 건강한 몸을 만들 때까지는 처음부터 24시간 단식이 힘들면 16시간, 18시간, 20시간, 22시간 단계적으로 한번 늘려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한다는 한국인분들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제 단백질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70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한 끼에 먹는 게 좋을까요? 40g씩 2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뭐 25g씩 3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뭐 20g씩 4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나눠 먹는 게 좋죠. 네,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들어올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4번 먹으라 그래요. 특히 단백질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근육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자주 먹어줘야 피 속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소화 흡수도 잘 안 되고 근육도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단백질을 내가 의식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충분한 양을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g, 30g을 몇 끼니 먹어줘야지. 아침은 과일로 때우고 점심 고구마 먹고 이러면 저녁에 고기를 먹은들 내 몸에 근육량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했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2끼보다는 3끼, 그리고 3끼보다 4끼를 먹으면 더 좋고, 그리고 3끼를 먹더라도 몇 끼니 단백질은 요 손바닥 요 크기 정도, 요 크기 정도의 그게 달걀이든 생선이든 고기든 그 식단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달걀은 하루에 2개가 적당할까요? 아니요, 요즘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적게 만들면 되고 음식으로 적게 들어오면 간은 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간이 빠릿빠릿함을 잘 유지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물론 간에 지방간이 있고 그러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이미 올라와 있는 환자분이라면 그러면 조금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경을 쓰더라도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주일에 12개까지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2개 정도까지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식후에 걷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1일 1만 보 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랑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사실 뭐 식후에는 뭐 뛸 수 없으니까 걷는 게 좋긴 하지만 살을 뺄 때는 이게 숨을 헐떡이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저도 의사분들 많이 만나서 인터뷰해보면 걷기는 뭐 운동이 되긴 하지만 이게 정말 몸에 더 좋고 감량 효과도 있으려면 사실 좀 숨을 헐떡이 정도 조깅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식이요법과 운동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이요법과 운동은 다이어트의 수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얘네 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자탄고지 해야 돼요? 간헐 식단식 해야 돼요? 운동은 뭘 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운동도 필요해요. 운동도 필요하지만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초대사량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체 활동량인 거죠. 운동과 별개로 신체 활동량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좀 부지런 떨어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력 운동도 하고 뛰고 1시간 운동을 하고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운동 효과 상쇄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해야 돼요도 물론 중요해요. 이게 유산소 운동이냐 근력 운동이냐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냐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걷기 같은 경우는 걷기가 운동이냐 아니면 신체 활동이냐 애매하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이 변화가 생겨야 이게 운동이잖아요. 근육이 늘어난다든지 심폐지구력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이런 수치들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나타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용법, 용량. 그러니까 용법은 적어도 일주일엔 4일 이상, 그러니까 4일, 5일은 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용량은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면 나는 간만에 운동한다고 가가지고 트레드밀에서 시속 8km 놓고 이렇게 가볍게 뛰면서 헐떡헐떡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시속 12km 놓고 30분을 거뜬히 뛰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운동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12kg. 그 사람은 이미 피트가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는 운동인 거예요. 근데 나는 운동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하니까 막 숨이 헐떡여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은 운동 효과는 이 사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바뀔 수 있는 자극인 거예요. 그 자극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강도 높게 하고 많이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운동량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거나 뭔가 근육의 이제 무게가 좀 근섬유를 뒤질 정도의 무게거나 이러면 이제 그건 운동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걷기를 이제 만보 걷기를 얘기했는데 1만 보를 걸으려고 노력하느니 차라리 틈틈이 걷고 그리고 15분이라도 숨이 찬 자극에 계단 오르기도 좋고 차라리 뛰기라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혹시 유산소와 근력 운동 중에서 뭐 추천하시는 운동들 뭐 한두 가지씩 있다 뭐. 저는 뭐 둘 다 시간 나면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유산소에서는 좀 어떤 거를? 저는 솔직히 유산소 운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걸어요. 그럼 그게 다 유산소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안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 올 때까지 플랫폼을 계속 왔다 갔다 걷고 그리고 계단 이용하고 이러면 그 자체가 운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걷기는 운동이 아니지만 언덕을 올라가거나 빠르게 걸어서 숨이 차는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과 신체 활동의 경계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는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마음 먹고 헬스클럽 갔으면 이제 옷도 갈아입고 땀 흘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뛰던가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옷 갈아입고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드라마 한 편 보고 내려오고 운동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 근데 운동에서 또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거 얘기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카단이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 몸이 지구의 자전 주기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낮 밤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밤 시간은 휴식과 수면 모드, 낮 시간은 음식을 먹고 활동하는 모드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24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슐린 호르몬은 낮에는 바쁘게 일하지만 밤에는 쉬어야 되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낮에는 작동을 안 하고 밤에 어두워지면 이제 분비가 돼서 밤 사이에 수면에 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의 분비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뭐 체온,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이런 것들이 낮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낮이라고 느끼는 거, 밤이라고 느끼는 게 이게 싱크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의 이제 시계가 뇌에는 중추 시계가 있고 몸에는 말초 시계가 있는데 이게 싱크로가 돼야 돼요. 뇌는 빛이 들어오면 낮이에요. 빛이 차단되면 밤이에요.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에요.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이에요. 이게 맞아야 돼. 옛날에는 맞았어요. 그 둘 다를 일치시켜야 되겠네. 네, 옛날에는 맞았어요. 어두워지면 뭐 실내등이 없던 시절에는 자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딱 맞았는데 요즘에는 실내등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뭘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 시프트 워크가 있어가지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살이 찌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수면도 얘기해 주셔서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진다는데 요건 사실인지랑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용우의 이 내 몸 혁명이라는 책에서도 지금 한 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여기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 한 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기도 싫고 빵도 끊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살 빼세요라고 얘기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빠서 한번 시간 내면 할게요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한 달만 운동하고 한 달만 밀가루 끊고 우리 한 달만 해보는 건 어때요? 이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한 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 달만 해도 몸이 바뀌거든요. 한 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간이 있는 사람한테 한 달만 술하고 과당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간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에게 한 달만 하기 싫은 운동 억지로 하고 24시간 간헐 단식을 하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한 달만 해도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몸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욕심이 생겨서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미끼를 던진 거죠. 이 사람 몸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평생 해야 된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나니까 한 달만 해보자. 그러면 한 달에서 몸이 바뀌면 또 쉽게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요. 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시 야식하고 뭐 잠 못 자고 이러면 야금야금 몸이 망가지겠죠. 이거는 요요가 아니죠. 몸이 다시 야금야금 망가지면서 살이 찌는 건 재발이죠. 재발. 그러니까 이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내가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워라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과 건강을 조금 융통성 있게 잘 하면 건강도 챙기면서 일도 하고 하면 그냥 건강 신경 쓰지 않고 일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건강이 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달 프로그램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야 몸이 빠르게 회복이 돼요. 왜?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은 부족한 거 채우고 망가진 거 고치고 그 다음에 근육도 만들고 면역 시스템도 다시 고치고 이러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달 프로그램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한 달이라는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몸을 빠르게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수면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딥슬립이 충분한 이런 양질의 수면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이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도 회복 능력이 뛰어난 그런 장기인데 왜 간을 매일 피로하게 놔두고 휴식을 취하게 안 해줬냐는 거죠. 휴식만 취하게 해줘도 좋아지는데. 네. 아니 밀크시슬 백날 먹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술하고 과당만 끊어도 얘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내가 숙면을 취하고 몸에 나쁜 거 딱 끊고 몸에 도움이 되는 거 챙겨 먹잖아요. 한 달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든요.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수면은 어느 정도 자고 양질 수면 취하는 방법? 뭐 개인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 요 시간만큼은 정해놔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한 달 동안만큼은 11시면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고 7시면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에 깨고 좀 깊은 잠을 못 자더라도 어쨌든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내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어쨌든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질 때까지 좀 수면에 할애하는 시간만큼은 확보해 줘라. 이게 중요하죠.
지금 아까 한 달 얘기해 주셔서 요 책에 보면 신진대사를 재설정하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4주 플랜이 총 0단계, 1단계에서 2단계부터 유지기까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각 단계별로 그냥 한 줄 코멘트로,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다면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0단계가 데이 7에서 데이 1 준비기예요, 일단은.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동안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시작하면 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제 준비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은 내가 14시간 공복과 7시간 숙면만 잘 지키라고 얘기해요. 설악한 리듬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전략. 다른 것도 원래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뭐 이제 설탕 밀가루도 끓일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일단은 설계된 리듬을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조금 이제 잠자는 것도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거죠. 1단계가 데이 1부터 3일차까지 지방대사 스위치 격인데, 탄수화물 섭취 제한하고 장 해독과 생체 리듬 돌려놓고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인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3일은 사실은 일종의 3일 단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굶어야 어쨌든 지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게 하면 몸도 힘들지만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빠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 형태로 섭취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장도 좀 휴식을 취하면서 결국 지방을 빨리 끄집어 쓰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죠. 2단계가 데이 4일부터 7일차까지가 렙틴 저항성과 지방간 개선인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지방 대사 활성화하고 운동과 영양제 챙기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탄수화물을 무조건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4일차부터는 점심에 일반식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내가 점심에 밥을 먹는 거는 아무래도 낮 시간 동안에 인슐린의 작동 능력도 제일 좋을 때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도 많으니까 그때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근육 손실을 막자는 거죠. 근데 영양제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아니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좀 뭘 먹어야 되나요?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 고도 비만인 사람들을 베리아트릭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위를 절제하거나 수술을 하잖아요. 큰 수술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고도 비만인데 미량 영양소 결핍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거의 결핍이고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다음에 뭐 아연, 마그네슘, 심지어 철분까지도 상대적으로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긴 많이 먹는데 그 엠프티 칼로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영양소들은 없이 그냥 열량만 내는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은 쪘으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결핍이 돼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 영양소 결핍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지방간이 있고 뭔가 먹는 게 부실해서 이제 그런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리려면 음식으로도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되지만, 혹시 음식을 먹을 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거를 채워 넣어주는 게 빠르게 몸을 건강하게 돌리는데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권하는 건 일단 장내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유산균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애들은 가성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을 세트를 주는 거고, 비타민 C,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얘네들은 조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용량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챙겨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현대인들의 뭐 8, 90%가 결핍인데, 특히 뭐 우리나라의 위도에서 뭐 거의 그 야외 활동도 없는 데다가 나갈 때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다니면 사실은 비타민 D 결핍이 많아요. 근데 뚱뚱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야외 활동도 없는 데다가 이게 살이 찐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라 이게 지방에 잘 녹아 들어가니까 실제로 활용되는 비타민 D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핍이 많은데,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뭐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잘 빠지게 하려면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먹을 수 없다면 영양제 형태로 공급하는 게 그래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문명의 이기를 조금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부족한 것들은 좀 채워주는 게 그렇죠. 좋다. 자, 3단계가 데이 8일부터 14일차까지 간헐적 단식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인데, 24시간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에서 벗어나야겠는데, 3단계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는 점심 일반식 먹고 저녁도 일반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4끼의 단백질을 공급받아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게 되는데 잘 챙겨 먹으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기습적으로 굶는 거죠. 24시간 단식.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굶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먹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속아요. 그러니까 매 끼니 적게 먹는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잘 챙겨 먹다가 불시에 굶고 그 다음에 잘 먹잖아요. 몸이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주는 효과가 앞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걸 얘기했는데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지게끔 잡아주니까 지속적으로 체중과 체지방이 빠지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4단계가 15일차부터 21일차가 대사 유연성 회복과 신진대사 최적화인데 여기서는 주 2회 24시간 단식으로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4주 프로그램 중에 제일 피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이틀 하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일주일 중에 이틀을 한 끼밖에 안 먹으면 매 끼니 잘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5일은 잘 먹고 이틀은 한 끼 먹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먹는 걸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칼로리를 계산하면 사실은 매일매일 먹는 양은 적은 거잖아요. 평균으로 치면. 이렇게 먹게 되면 근육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도 떨어지지 않고 근육도 유지가 되면서 체지방만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훨씬 더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러니까 몸이 그 대사 유연성도 떨어져 있고 지방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인데 나는 욕심에 난 일주일에 2번 간헐적 단식할래. 이러면 근육이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면 3주차쯤 되면은 간헐적 단식을 이틀을 해도 근육이 빠지지 않고 지방만 빠지는 몸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단계가 여기서는 이제 데이 22일부터 28일 업그레이드 체지방 감량 극대화인데 주 3회 24시간 단식으로 효과 극대화예요. 주 3일은 진짜 철저하게 이 프로그램을 실천을 해서 3주 차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근육량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주 3일 단식을 해도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면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 마지막 주는 그냥 제가 3주차를 한 번 더 하게. 그러니까 주 2회, 그러니까 24시간 단식을 한 번 더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 한 달 후에는 몸이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지금 이제 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지방도 잘 빠지고 근육도 막 늘고 너무 좋은데 저 한 달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죠. 한 달 더 하면 좋죠. 그러니까 한 달만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몸이 가볍고 좋아져서 몸이 익숙해지는 거죠. 네, 더 하면 저야 뭐 감사하죠. 몸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도 귀찮고 밀가루도 끊으라 그랬는데 가끔씩 술도 먹고 빵도 먹고 하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했는데 이 결과가 시원찮은데 그냥 저 한 달 더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집중해서 몸을 바꿀 때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데 몸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무리해서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종료하고 유지 전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중과 몸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럼 유지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잘 챙겨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졌던 기초대사량도 회복이 되고 근육도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작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시작해서 죽도 밥도 안 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졌는데 저는 지금 기왕 시작한 김에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더 상한다. 네, 안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달 하신 분들, 4주 플랜 하신 분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이제 해보셨으니까요. 저는 뭐 진짜 한 달만 해도 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이제 끊으시는 분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무너지신 분들은 한 달 가지고는 몸은 확실히 개선이 되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동이 걸린 분들은 그냥 2개월, 3개월 계속 하게. 근데 3개월 이상은 제가 안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잘 안 움직여요. 그때는 유지기로 가는 게 낫거든요. 몸도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 전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몸이 추스려지면 다시 또 한 달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지 비만학회에서 얘기하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3개월에서 6개월을 지속한다고요? 못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달을 집중해서 내 몸을 바꿔놓고 바뀐 몸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갔다가 다시 몸이 추스려지면 또 한 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고 이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간헐적 단식에서도 중요한 거이자 많은 분들이 사실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을 멈출 수 없는 이게 되게 큰 요소 중 하나잖아요. 요즘에 사실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먹방 나오고 계속해서 뭐 맛있는 거 요즘에 또 버튼만 누르면 뭐 집에 다 배달돼. 집에 요즘에는 랍스타도 배달되는 세상이니까요. 이 멈출 수 없는 식욕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줄일 수 있죠? 이것만 좀 줄여도 사실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 몸속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내 몸이 식욕을 알아서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은 포만감이 생기면 수저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지 않은 몸은 첫 번째가 앞서 얘기한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몸. 이게 이제 낮 시간에는 렙틴 호르몬이 조금 이렇게 낮은 수준에 있어서 서너 시간마다 배가 고프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는 렙틴 호르몬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픈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식이 땡기는 거는 건강한 몸이 아닌 거죠. 저녁 먹고 나서는 배가 안 고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한 몸인데 렙틴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서 lep틴 저항성을 오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고 평소보다 많이 먹어 포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 호르몬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비만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하나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만성 스트레스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인류 시대에는 사나운 동물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동공이 커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피가 근육적으로 몰리면서 그 환경에서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시 정상으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용변을 보게 되고 이제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대인들에게는 급성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스트레스. 그래서 만성으로 얘가 계속 올라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게 되면 가장 생리적으로 적절한 거는 나가서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몸을 움직이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뛰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죠? 뭐 달달한 거 없어. 믹스 커피를 찾거나. 아니 뭐 치킨, 네. 치맥으로. 뭘 먹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데 달달한 걸 먹어서 인슐린이 올라가잖아요. 둘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도 그렇고 인슐린도 그렇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렇게 먹으면 스트레스 지수는 내려가나요? 네, 일시적으로. 아, 그건 내려가긴 네. 하는군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달달한 음식을 우리가 comfort food, 좀 위안을 주는 음식이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지만 얘는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찾게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인슐린이 이게 정상에서 만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만성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컴포트 푸드를 찾아요. 근데 그 컴포트 푸드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인슐린이 작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 생기면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게 돼요.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내가 단 음식을 나도 모르게 손에 뭐 과자나 이렇게 초콜릿이 지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인코딩이 돼버린 거예요, 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안 먹으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죠. 지금 시대는 그게 좀 힘들어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단 게 안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욕을 주체할 수 없어요. 막 너무 땡겨요. 사실은 달달하게 땡기는 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데 올라가 있을 때 달달한 걸 먹으면 몸은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달달한 걸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달달한 걸 안 먹어야 몸이 안 망가지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쉽게 몸이 망가지고 비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만성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인들의 이 만성 질환의 중요한 원인인데 스트레스는 누가 주죠? 남이 주죠. 아닙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주는 건가요? 네. 어떤 상황을 내가 스트레스라고 인식해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뚱뚱한 사람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좀 적절하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뭔가 이걸 풀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그 쌓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몸이 무너지면서 살이 찌는 그런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에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만성으로 만들지 마라.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회복 탄력성. 일단은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게 누구라고요? 나. 예. 그러면
나 스스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죠. 안 되죠. 소중한 나한테 왜 그렇잖아도 지금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네. 자꾸 어떤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고 내가 신경을 쓰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고 어쨌든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약간은 조금은 개인주의적으로 나를 더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좀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나가서 심호흡을 하면서 좀 맑은 공기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뛰거나 헬스클럽 가가지고 무게운동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다 초콜릿이나 과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금 이 인코딩된 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요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는 가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자거나 아니면 이제 근력 운동을 무게를 세게 치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 질주를 하거든요. 아주 좋죠. 이거 좋은 거예요? 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게 운동을 힘들게 할 땐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늘 이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면 끝낼까 하는데 유정언니나 노화도 지방 축적에 영향을 주나요? 중요하죠.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성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근육도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붙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조직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세포가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소화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화비만이 성인 비만일 때는 살 못 빼. 왜? 지방세포 숫자가 많으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성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지방을 쌓아야 되는 환경이 생기게 되면 지방세포 숫자가 늘어요. 근데 지방세포의 숫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지방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세포의 캐파가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이 스펀지가 큰 스펀지가 있고 작은 스펀지가 있는데 큰 스펀지가 있으면 조금 융통성이 커지잖아요. 내가 좀 여분의 에너지를 좀 비축할 수도 있고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근데 이 스펀지가 작으면 조금만 여분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도 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 훨씬 건강에 안 좋은 거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방세포가 생성이 안 되니까 이 스펀지가 더 커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배에 지방은 쌓이고 움직임도 줄어드는데 먹는 게 달달한 음식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몸은 더 빠르게 망가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나빠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뭐 피자도 먹고 치맥도 먹고 해도 내 몸이 알아서 컨트롤 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바깥에서 먹어야 되는 내 몸으로 들어온 음식을 컨트롤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먹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의식적으로 몸을 계속 움직여줘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내가 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관리는 조금 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만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비만이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만성 질환이랑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 요즘에 워낙 의학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결국에 가실 때는 대부분 암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한국인분들이. 이게 비만이 암도 유발을 하나요? 네, 암의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특히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질병이 크게 암과 혈관 질환인데 사실 암은 단기간에 결판이 납니다. 내가 이기든 암이 이기든. 근데 혈관 질환은요, 그 합병증으로 평생 고생하게 돼요. 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박는다든지 또는 뇌혈관 질환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혈관 질환의 종착역이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게 혈관성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나 위험 인자가 비슷해요. 결국은 혈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만이라는 게 배가 나오고 살이 찌기 시작했다라는 게 일단 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로 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단순히 체중계 눈금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각종 대사 지표들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루라도 빨리 해라 라고 얘기한 것은 궁극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중풍 합병증이나 치매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젊었을 때의 투자고 노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이 찌기 시작하고 배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편하게 잘 드셨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초반에 치매 얘기해 주시면서 90대 이후엔 반이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90대 이후에는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은 반은 치매를 겪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 아닌가라고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치매의 잠복기가 보통 20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5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55세, 65세부터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은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컴펜세이션을 하니까 인지장애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치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인자들 중에 혈관 합병증으로 가는 그런 위험인자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면의 질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지금부터 내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어차피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적어도 80세에서 100살까지 20년 동안 그래도 내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인간답고 고귀하게 살고 싶다면 그 투자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치료제 요즘 선풍적인 인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도 엄청 인기인데 요거 정말 몸에 이상 없이 살 뺄 수 있고 잘 먹으면 되는 건가요? 박차를 주사를 맞거나. 지금 뭐 위고비나 네. 이제 이런 약제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자, 주사를 맞으면 이제 입맛이 떨어지고 포만감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적게 먹어도 큰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살이 빠지겠죠. 치료가 된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도 싫고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인데 빵도 끊으래 운동도 하래 난 그거 싫은데 그냥 매주 위고비 맞고 살 빼면 안 돼요? 주사 맞으면 사람 빠지잖아요. 치료가 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말씀하신 건강해진 건 그렇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를 뭐로 두냐는 건데 아직도 제도권 의료계 내에서는 초기 체중의 5% 10%를 감량한다. 그러니까 체중을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체중을 목표로 삼으면 적게 먹게 해서 체중을 그 체중에 도달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체중은 그러니까 원하는 수준으로 맞췄는데 근육만 빠지고 정작 필요한 뱃살은 잘 안 빠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게 제대로 치료가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삭선다나 위고비 주사를 끊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또는 그보다 체중이 더 늘어난다면 그게 치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의 개념을 좀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좋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3개월치씩 뒤에 오시잖아요. 난 서울대병원에서 약을 처음부터 먹으니까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내 잘못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당뇨가 돼가지고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안 하고 약만 먹으면 몸은 야금야금 더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당이 더 올라갔어요. 그럼 혈관은 더 망가질 거고, 그러면 뭐 고혈압도 생기고, 뭐 다른 이상도 더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몸은 계속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약의 용량이 늘고 가지수가 늘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좀 식이 좀 하시고 운동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당화혈 숙소가 높아요? 그러면서 제가 약 하나 더 처방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는 게 과연 내가 건강해지고 치료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혈당이라는 숫자만 맞추려고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기. 제가 이 책에서도 지금 숫자보다 몸을 바꿔라. 그러니까 아니 콜레스테롤 숫자 앞서도 체중계 눈금을 줄이면 치료가 된 거냐고. 콜레스테롤 숫자만 떨어뜨리면 또는 혈압 수치만 떨어뜨리면 나는 나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은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런 이상이 왔으니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꿔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야지 하고 노력을 해서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게 궁극적인 치료고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약의 가지수가 늘어나는 게 치료냐고요. 애초에 그걸 만든 원인 자체를 바꿔야지 되는 거고, 위고비 내는 게 살을 빼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체중계 눈금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가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식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식탐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 이거를 약의 도움을 받겠다. 이러면 그 약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약은 장수의 명검이 되느냐 백정의 칼이 되느냐, 약은 죄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자, 교수님 가시기 전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교수님에게 제가 인간적인 질문 한 가지만 드린다면, 교수님이 이제 건강 관련된 정보를 웬만큼 이제 의사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이 이제 제가 듣기로 또 술은 굉장한 애주가로 알고 있는데, 그 술을 조금만 많이 줄여도 훨씬 더 건강해지실 텐데, 술이 교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저도 술을 끊으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거라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으면 피부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좋아질 교수님의 거고. 모습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저는 비슷한 것 같아서 훨씬 공감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의지력이 좀 박약하고 똑같은 운동하기 진짜 싫어하고 네, 저는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으니까 운동에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별로 재밌지도 않고 네.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 만나는 건 또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려다 보니까 이게 좀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좀 사람들이랑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술이 나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 몸에 나쁜 술을 어쩔 수 없이 먹는다면 술 이외에 몸에 나쁜 건 내가 일치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설탕 밀가루를 안 먹어요. 아, 안 드세요? 네네. 아니, 뭐 술안주로 설탕 밀가루가 너무 많지 않나요? 가급적이면 저는 수육, 뭐 해산물, 회 이런 거 위주로 먹고 그러니까 안주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 억지로 운동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달은 제가 음주 안식월을 두고 아예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어요. 간에게 휴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뭐 사실 누가 들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저도 평범한, 뭐 이제 의지력이 박약한 사람에 불과하고, 하지만 술도 즐기면서 그렇다고 건강도 좀 챙기고 싶단 말이죠. 그게 모두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아이스크림 킬러였고, 밀가루 음식 엄청 좋아했는데, 그 외에 안 좋은 네,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술에 집중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껴서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술을 즐겨야 될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주가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왕이면 아까 전에 이제 술을 먹을 때 안주에 신경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육이라든가 해산물. 술도 어떤 술이 아, 그나마 조금 좋은 건 없겠죠. 덜 나쁜 건 있을 거잖아요. 와인, 나중에. 막걸리, 소주, 맥주, 폭탄주 뭐 많잖아요. 나중에 술 가지고 한번 따로 시간을 내면 제가 힌트만 주고 할 가신다면. 얘기가 아주 많은데 일단 술 중에 제일 안 좋은 술이 맥주입니다. 아, 소주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맥주는 흔히들 이제 우리가 이제 통풍을 얘기할 때 술도 피해야 되고 탄수화물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퓨린계 단백질도 피해야 되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 게 맥주예요. 그리고 와인의 경우도 이게 이제 레스베라토르라는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으나 항산화 성분보다 더 강력한 알코올이 있는 데다가 당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그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와인은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살이 좀 덜 찔 수 있는 술은 하드리코, 위스키나 맥주라든지 순수하게 알코올로만 돼 있는 이러한 술들이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살을 덜 찌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술들은 빨리 취하기 때문에 많이 못 마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조금 그 배가 나오는 것이 걱정이 되지만 술을 좀 즐겨야 된다면 차라리 독주를 마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아주 보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건강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만 있다면요.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를 안 하면 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병에 걸린 후에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치료의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고 치료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비만이야말로 살찌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이유가 좋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고 혹시 건강검진에서 뭔가 대사 이상에서 하나라도 이상 소견을 보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프로그램이 계기가 돼서 바로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과당을 끊고 15분 운동하고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바뀝니다. 그 계기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계기에 교수님 이번에 출간하신 내 몸 혁명책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와 건강에 훨씬 더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교수님과 다음번에는 오늘 못다한 술 이야기. 과연 뭘 마시고 숙취는 어떻게 해야지 해소를 잘할 수 있는가. 포장마차에서 하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포장마차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영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